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처음에는 오피니언 리더만 많이 듣다가 지금 일반 시민, 청년들도 많이 듣는, 국민이 함께 들으려고 할 것 같은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왜 오늘은 그래도 뭐 기분 좋은 방송. 그럼요. 네. 저희가 총선 특집을 한 3달 했잖아요. 열심히 그냥 저희끼리. 아무도 안 들어 문제는. 아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은 많이 들 것 같아. 네. 왜냐면 우리 때문에 많이 듣는 게 아니고. 그럼요. 네. 오신 뭐, 분이 네. 스타입니다. 스타. 하늘의 별과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네. 우리 이철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이렇게 하셔야죠. 이철이 그렇죠.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군요. 네. 근데 아니 언제부터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임기가 그럼 이 현재 이 국회의원들 5월 29일까지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4년은 5월 29일 날 끝나는. 그렇군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보다 보면 어쩔 때는 2월 달에 하고 어쩔 때는 3월 달에 하고 어쩔 때는 4월 달에 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계속 4월 했어요. 그래요? 아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년에 개헌 전에. 개헌 전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4월에 하는군요. 그렇죠. 4월 법에 무슨 몇 번째 수요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일만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4년에 한 번씩 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선거 투표하는 날이다. 네. 그렇군요. 국회의원이 되셨네요. 되실 거죠. 될 거죠. 된 거죠. 뭐. 된 그 사이에 뭐 사망하지 않는 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몰랐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무슨 뭐 선거하는 과정에 뭐 부정선거 이런 혐의도 없고. 그렇죠. 검찰이 뭐 도발할 수도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데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되신 거예요? 그렇겠죠. 왜? 싫은데 하진 않았겠죠. 왜 하고 싶었어요? 국회의원이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군요. 어떤 일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네. 자기가 방송에 수많은 사람 불러볼 때하고 당할 때하고 기분이 다르죠? 여기는 무슨 이렇게 워밍업도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쉬운 거부터 할까요? 아니 뭐 하시죠. 쉬운 거부터 하죠.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뭐가 제일 하고 싶은지 한 가지만. 네. 두 가지 하면 안 돼. 한 가지만. 뭐 때문에 국회의원 하냐? 아니 국회의원이 돼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어? 도구잖아요. 수단.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만. 뭐 주상적인 다른 얘기 다 빼고 내년 대선에서 이기고 싶어서. 대선에 나가시는 건 아니죠. 정권 교체. 전 국민이 알긴 하지만 아직 대선 반열에 오른 건 아니고. 아니요. 40 넘으면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다. 대선 반열에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한국은 다이나믹해서 금세 그런 반열도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혀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쭉 없을 겁니다. 정치인 이철이 대통령 될 마음 쭉 없다. 누가 기사를 뽑아줬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철이 당선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텔레비전 나오니까 아는 거지. 그냥 궁금한 거. 청취자 수준에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열어보겠습니다. 방송을 잘한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방송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왜 이철이 당선자에 대해 사람들이 소장이라고 그러는 게 맞겠네. 드문 정치 연구소 소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 이렇게 편 먹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안 보인 게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넌 편 먹고 하던데. 그렇죠. 한편 아니셨나요? 누구라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야당 편 뭐 이런 거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같은 개혁 편, 진보 편.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같은 편인데 자기 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자꾸 해대니까. 대리전 하는 게 제가 싫었거든요. 그랬군요. 가서 대리전 하는 건 정말 싫어서 누구라도 제 판단이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했죠. 방송 오래 했죠? 오래 안 했어요. 한 4년. 그러니까 한 4년 했죠. 오래 한 거죠. 근데 서혜성 작가는 뭐 초창기 때 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들이 할 때. 아니 4년 죄송합니다. 밖에 안 하셨네요. 근데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네. 뭐. 근데 한 20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전에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통 사람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전에도 국회에 근무한 적이 있었죠. 예. 어떤 일로 근무하셨죠? 국회도 있었고요, 뭐 청와대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자로 사실은 있었죠. 그러니까 정치 영역의 실무자로서 더 오랫동안 일을 했죠. 네.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제가 93년도에 네. 처음 국회의원실로 첫 직장을 첫 직장이 정치였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이네요. 직업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를 돕는 사람. 정치를 돕는 사람으로서의 그러니까 정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직업으로서 정치 영역에서 지속적 활동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평론 할 때도 사실은 그 내력과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낯설지 않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낯설죠? 그 의원이라는 호칭이 우선 굉장히 생경하게 들리고 안 맞지 잘 안 맞는 새 옷 입은 것처럼.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바깥에서 봐서 그런지 예.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예. 저 스스로 가졌던 네. 국회에 대한 이미지가 밖에 있는 방송하는 한 4년 동안 나빠졌던 것 같아요. 일반 국민은 눈높이로 내려간 거죠. 그냥 정치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애국심이 있고 생각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평가받을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져 있던 터에 제가 이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또 몇 가지 궁금한 거 여기서 1차적으로 뭐 정치 뭐 총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썰전으로 인기를 끌으셨잖아요. 네. 그 상대 파트너가 누구였죠? 저 시작할 때는 강용석, 김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애정이 생기던 사람이 누구든가요? 싫은 사람 말하라고 안 그럴게요. 애정이 생기던. 누가 해보니까 야, 이 사람은 나하고 뭐 파트너로서 좀 반대편 파트너죠 사실은요. 파트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 놀아도 괜찮을 것 같더라. 그중에 한 명만 꼽은다면. 이런 거잖아. 적장이지만 너의 목을 빚으면 참 아깝도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양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달랑 두 사람인데 그중에 하나 좋은 사람 꼽으라면 자연 하나는 나쁜 게 되잖아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저는 준석이랑 친했죠. 이준석. 워낙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이름 부르고 이랬던 친구라. 아니 사실 이제 저도 그런 토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손석희 프로그램에서 아침 마당. 누구랑 하셨죠? 아침마당 아니고 시선집중. 시선집중. 아침마당에 나가셨으면 서 작가님 좀 달라집니다. 아침마당에 매주 나갔다 이러면. 시선집중이군요. 근데 하여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토론 상대라는 게 기묘한 애정 관계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준석 그 후보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소통이 좀 더 편하게 되더라. 그렇긴 했죠. 방송하는 재미는 강용석 변호사가 훨씬 낫고요. 그렇군요. 평평한 긴장도 좀 있고 그 친구가 워낙 또 방송 생리를 잘 알아서 재밌게 하거든요. 그 양반 탤런트죠. 탤런트 기질이 있어요. 폴리티컬 탤런트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그 양반에 대해서 윤리적 심판을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그 편에 사실 편을 들지는 않았거든요. 난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리티컬한 탤런트다 이 사람은. 아주 상당히 재밌는 친구예요.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부지런히. 근데 가끔 아들을 동원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막 외국도 많이 다니고 아들을 동원할 땐 불편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아는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는 애증이 이제 조크였습니다. 교차하는 친구가 이제 강용석 변호사인데 방송을 통해서는 뭐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워낙 생각이 많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또 미온적 고온적이 많이 들었죠. 자, 이제 저기 오늘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대신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썰전은 짜고 합니까? 안 짜죠. 안 짜고. 그러면 뭐 누가 대본은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 꼭지를 꼽아주는 대본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팩트들 조사를 해주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가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모르니까 작가님이. 그러면 이제 각자 생각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거니까 짜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럼 녹화인데 녹화 시간 거의 대부분이 그냥 방송 나온다 보면 되나요? 우리가 한 2시간 전으로 녹화해요. 그리고 이제 뭐 편집하고 좀 이렇게 이게 받아들이기 쉽게 편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 50분 방송 나가니까 예능 프로그램 치고는 거의 다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예능은 훨씬 더 길게 찍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찍죠.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 가시기 전에 93년에 가시기 전에도 정치학을 공부하신 거죠. 정치 외교학이 전공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압니까?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거 아니고 그래도 100과목은 배우셨겠죠. 100과목은. 제가 고대 재학과를 나왔는데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거기 선생님이셨죠. 교수님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봤던 게 워낙 그 양반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질문을 처음 그 수업 중에 질문 하나 달라고 했는데 교수님 영어를 잘하신다는데 얼마만큼 잘합니까? 제가 질문을. 아이고 참. 수업에 대한 내용과 대학생 이철이니까 네. 이해합니다. 당시 한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키신저만큼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오. 프라이드가 대단하시대. 귀신저만큼 한다. 영어는 이게 지적 역량에 따라서 쓰는 게 다르다 그러네요. 영어가. 영어는 그러나요? 그렇죠. 우리말도 그렇죠. 모든 언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언어의 층위가 곧 그 사람에 대해 지식인에 대해 깊이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창희 국장하고 저하고 차이가 바로 거기 있죠. 뭐가요? 뭐 해봐요. 해봅시다. 한승조 선생님도 계셨죠. 한승조 선생님. 네, 제가 어디 이사회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이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 그분 당수도 열심히 하시고. 네. 태권도 하셨던 분이고. 네. 당수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그분한테 들었던 말 중에 인상적인 거는 북한의 노동당이 우리나라 민정당보다 훨씬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시던. 정당으로만 놓고 보면 북한 노동당이 그 당시에는 민정당이었잖아요. 전두환 시대니까 네. 민정당보다 훨씬 낫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내내 아니시고. 네. 정치학자로서 정당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이제 그 대중들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정도가 북한의 노동당에 대해서 상당히 이 뭐랄까 높이 치는 거. 민정당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과는 완전히 정당. 별개 조직이었으니까. 네, 네. 아니 파쇼당이죠, 그냥. 그 점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군사 쿠데타도 아니고. 박정희는 인정하는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박정희 저는 박정희도 좀 인정하고 전화가 안 왔네요. 죄송합니다. 뭐 두 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머리 빠진 정도 좀 차이가 있지. 뭐 한승조 교수요? 아니요. 박정희 전두환. 오카 크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한승조 교수님은 생각은 굉장히 이제 우익이고. 굉장히 그거죠. 네. 근데 뭐 제자들 대학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학자로서는 좋았던 분. 뭐 그런 면모가 있으면 또. 아니 보수라고 그래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선생님은 당연히 따르고 존경하고. 그래. 시청학 광장에 뭐 태우러 나오시고 막 이런 그런 건 봤어요. 이건 좀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고. 제가 이런 얘기죠. 민주화 시대 때 독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지금 와서 또 그렇게 한다고 이분은 참 그러시구나 할 텐데 그때는 가만 계시다가 그리고 요새 와서 뭐 가끔 그러니까 양반이 그러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런데 자초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을 비상대책위원회 선대본부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제가 뭐 정치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런 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전략기획본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사실은요. 별로 안 높아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바다는 낮지만은 사실 전략위원장 브레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거나 정치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거나 뭐 혹은 뭐 내지는 그 자리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고도일 것이고 그런데 초선도 안 해본 분에게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저를 그렇게 띄엄띄엄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략통이고 기획통이라는 것을 비상한 국면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정하고 영입한 거죠. 아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총선 때는 지역구 나가실 분들은 선거 때 당직을 맡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다 자기 선거 때 해야 되니까 저는 뭐 계속 시정일관 제가 국회의원 하면 비례 국회의원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례를 하겠다는 이유 중에 첫 번째. 그런데 제가 거기서부터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막 욕을 먹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비례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먼저 아까 물으신 것부터 듣고요. 비례를 하겠다는 이유는 나는 전략 같은 거 이런 기획기를 내가 주로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나마 잘하는 게 그거다. 그나마. 네, 그렇지 그나마. 근데 뭐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지역구 나가면 사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임한 건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판했던 거는 얼굴도 알려질 만큼 알려진 놈이 왜 편하게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볼 이런 수도 비판을 있겠네요. 맞아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국회의원 되기 쉬워서 비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는 지역구 나기가 더 쉽죠. 그 정도 얼굴은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선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 선거 같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 되는데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걸 또 뭐 구구절절 설명하면 구차해지니까 그냥 그렇죠. 뭐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다 해서 듣고 말았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이철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철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좋아했어. 그런데 이제 타크로도 전략기획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비례를 나가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최초로 욕을 먹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흔히 말해서 개혁 진보 민주진영 내지는 적어도 뭐랄까요 뭐 친야 세력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천 파동, 공천 문제가 생기면서 막 욕을 먹었잖아요. 아니요 하나 막은 아니고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정청래. 그렇죠. 정청래 의원 컷오프에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가 정청래 의원이 뭐 팬도 많지 않습니까? 또 당 대표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의정 활동을 나름 소신 있게 한 사람인데 정청래 의원을 날렸단 말이에요. 더민주에서. 그런데 그 날린 사람이 박영선, 이철이다라는 소문이 그 당시에 돌았죠. 급격하게 돌고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욕도 많이 먹으셨던 거죠. 많이 먹었죠. 그거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그걸 얘기한 게 사실은 뭐 유시민 전 정치인이 그렇게 언급도 했었고. 그래서 설득력도 상당히 있게 들리기도 했고. 그리고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그게 나오고. 그래 유시민 씨가요? 그렇죠. 그 팟캐스트에서 고소하기 어려운 걸 아시나 보네. 이재명 전 장관은 그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뭐 본인은 해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사과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리고 양해가 되고요. 뭐 한겨레 신문 등에서도 그렇죠. 저기 그거는 그 사람 그런 백 없는데 사실 내가 그때 좀 실망했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썼더라고요. 이철이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다. 기사 줄이면 기사가 긴 기사예요. 줄이면 딱 한마디야. 이철이 그런 백 없는데 그런 힘 없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 맞는 얘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듣고 나면 서운할 얘기. 섭섭하지 않아. 그래도 정치인은 힘 있다고 그러는 게 낫잖아요. 아니면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프레시안에도 뭐 쓰고 그러지 않았나요 혹시요? 거기에 전략교육 본부장을 맡고 나니까 뭐 실세니 뭐니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모 기자가 실세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철이가 실세가 아니라 딴 사람이 실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쓴 기자를 만나서 내가 고맙다 이랬거든요. 왜 고맙냐고. 그런 기사 나가서 내가 고맙다. 쓸데없는 부담을 이제 줄여주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딱 분명해야 될 거는 이거 우리가 선대위 조직에서 보면 대개는 전략개혁 본부라는 게 과거에는 이 공천에 개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전략은 그래서 전략 공천도 해야 되고 50%가 인물이에요. 누구 그렇죠. 공천하느냐가 전략의 상당 부분이기 때문에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선거는 사람 뽑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뭘 선거라는 게 구도와 인물 뭐 정책인데 총선은 사실 정책이 잘 안 보이고 구도하고 그렇죠.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번 선대위는 김종인 선대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 관련 팔로우를 하는 단위는 김종인 대표가 자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이철이는 그러니까 김종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예요. 김뭐뭐라는 분. 네. 뭐 이런까지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저랑 친한 친구인데 아니 그 양반은 원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와서 도와준 거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그리고 그분은 그 다음에 저걸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비례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 이름만 거창한 실세. 아니 저는 이제 전략을 기획하는 그런 전체 전략을 기획하는 것은 상당히 제일했기 때문에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제가 맡아서 하긴 했습니다만 사람을 누구로 갈 거냐 뭐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그 영역 일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그때 어디에서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비례기는 하지만 공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공천하는 기구에 왔다 갔다 하면 놈들이 볼 때 웃기잖아요. 안 맞네요. 말 나오죠. 말 사람 맞는 사람 말 나오죠. 그렇잖아요. 안 맞다고 그러면. 선수가 신나석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거기 이 거리를 돕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봐도 아니죠. 아니네요. 우리 당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데 왜 그 뒤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사실 어떤 사람이 또 그 알만한 사람이 뭐 이철이 박영선 뭐 등등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신문에도 그렇게 아니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그거를 총선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나 궁금했거든요 사실은요. 채권 채무 관계가 남은. 근데 이건 채무가 없다는 건데 지금 이철이 아니 진짜로 돈을 뭐 껐는데 안 갚거나 뭐 이런 농담 싸구려 아니 농담인데. 우리 당이 이 조금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정당, 기존의 이제 민주당과 이렇게 상당한 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각은 안 됐으나 자잘한 갈등이 좀 있었어요. 뭐 DJ에 대한 폄하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지지층들이 이제 이 불만을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꼭 참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이게 총선이 급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깨놓고 말해서 김종인 대표를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문재인 대표가 모셔온 사람이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화살이 한번 가야 될 거였어요. 그 희생양이 필요한 거였고. 근데 하필이면 별 백 없는 이철이가 당하지 근데 백이 없으니까. 근데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씹으면 재미없잖아요. 설명해야 되잖아요. 막 아니, 누구라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 상당한 그 팬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엔티를 갖고 있는 박영선 의원하고 이제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둘이서 다 했다라고 하는 건데. 기왕이면 그럼 하나 더 그러면 박영선 의원은 실세였다 이런 말이 있던데. 아니었어요. 거기도 실세가 아니었다고. 다른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고 김종인 대표라는 분이요. 자기 안에 실세를 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제 감으로는 속도만큼도 양보 안 하는 스타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뭐 끼어들어서 어쩌게 할 수가. 그분이 그래서 자기 결정했다 그 말을 이렇게 말했죠.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 뭐 그건 당신이 판단하는 그러니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분들 중에 기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네. 엄청 기가.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가 방송 이철이 소장도 기억을 할 텐데 우리 같이 방송 탄 적도 있었고 그렇게 보고 그럴 때 그냥 온화한 사람이던데 옛날에 보면. 웃을 때는 굉장히 천진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토론도 같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뭐 그때는 뭐가 안 걸렸나 보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나 명예, 자기가 해야 될 비전 이런 게 걸리면. 근데 제가 이제 않는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친교해 본 적은 없으나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 번 뵀거든요. 근데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보여준 모습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 내가 알고 있던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조금 이런 표현을 해서 뭐 섭섭하시도 할 수 없는데 약간 군주 같다. 뭐 이런 느낌. 예, 니들은 잘 몰라. 뭐 이 자식들 내 말 들으면 돼. 내가 다 하는 게 좋은 뜻이야. 이런 느낌이 주는 군주 같은 개몽군주 같은 그런 느낌. 보기 따라서 그럴 수 있죠. 네네.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평소에 이렇게 이제 TV나 이렇게 출연할 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선량한 나이 드신 지식인 같았는데 네, 그게 전폭된 게 편하게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한 얘기가 녹음을 해. 브리핑하기 전에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전송이 됐더니 녹음이 된 모양이죠. 이거를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박영선 의원이 했는데 제 질문은 녹음이 거의 안 돼 있고 소리가 이제 약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답변한 얘기만 들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궁금한 게요. 그럴 때 그렇게 맨날 녹음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죠. 그 팩트 TV는 뭐 자기들하고 사실 상관없다고 굉장히 자기들도 몰랐다라고 해서 당황했고 그 방송을 내보낸 거는 EJ라는 프로그램인데 EJ의 이 작가도 이동영이라는 작가도 저랑 잘 아는 사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서운했죠. 근데 확인 전에 한 번 정도는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냐. 한번 제가 해명을 해줬는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근데 일단 방송은 나갔고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실검에 이름이 막 뜨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네, 그리고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순위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설명을 해줬거든요. 아는 사이니까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이렇게 좋은 점 설명하니까 본인이 알았다. 그럼 내가 해명하는 방법을 업로드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이철이 정리됐다. 저는 이철이 당선자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네요. 네, 뭐 근데 해명만 저 같으면 옥장하고 많이 다르죠 성격이.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저도 성격 좋다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내가 네. 아니 그래도 서 작가가 저하고 다르다고 지금 평가해 주시는데 안 다를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뭐 사실 사적인 얘기를 하면 두 분 다 안지가 오래됐는데 네. 성격이 차이가 크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네, 이제 그러니까 평소 해왔던 가장 중요한 기능 오늘 최대한 영향을 좀 발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며칠 전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이번 총선 4.13 총선은 여당과 종합편성 채널 등 선정기관이 대패한 것이지 야당이 꼭 이겼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동의합니다. 너무 쉽다. 동의합니다. 예.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정당에서는 마지막까지 여론조사 공표는 안 하더라도 들여다 보시잖아요. 그 선거 날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선거 뒤로 갈수록 이게 수도권이 대혼전으로 들어가고 이 대혼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리 그렇죠. 모르죠. 조사로서는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유동적이죠. 제가 선거 전날 우리 이 당의 실무 당직자들한테 하도 걱정들을 하길래 제가 했던 말은 110석 플러스 알파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자신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흐름이 쭉 이렇게 가니까 잘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일당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죠. 그런데요. 그 조사 전문가들은 참 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문을 받았던 조사 전문가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선거 이틀 전에도 저희한테 자문 이 의견을 주면서 아무리 봐도 자기 여소야대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언론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얘기죠. 정반대죠. 180석을 하냐 160석을 하냐 그런 판이었는데 뭐 개헌을 하느냐. 그래서 여소야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자문 의견을 받은 당직자들도 무슨 소리 하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꼽씹어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근거를 댔단 말이에요. 수치 변화에 대한 근거를 댄 거겠죠. 그걸 꼼꼼히 들여다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소야대 정도가 아니잖아요.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친여 무소속이 있지만 129석이라 하더라도 그건 어마어마하게 깨진 거죠. 그렇죠. 1당까지 안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었죠. 일당은 일당이되 뭐 여소야대가 될 수는 있겠다는 가능성은 몇 분이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그거는 좀 뭐 제 바람이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전략통들이 선거를 많이 다뤄본 분들도 지금 20대 총선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동성이 있었던 거네요. 이건 안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선거 상황을 들여다본 사람은 더 예측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막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끼리끼리 싸움으로 아주 치열하게 붙기 시작하니까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요. 호남은 사실은 좀 일찌감치 알고 있었군요. 승패가 좀 가려지는 상황이었고 수도권이 122석인데 저희가 82개를 먹었잖아요. 다 먹은 거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먹은 거예요. 역대급이죠. 그러니까 역대급이면 20대 우리가 20번 총선을 했는데 총선을 통해서 권력에 대해서 현실 권력을 이렇게 증발한 적은 처음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경합지를 44개 범위 내에서 봤는데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82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안 빼고 다 먹었다고 표현할 수는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전체를 다 차지했던 이겼던 그런 것이죠. 저희가 잘해서 전체적으로 잘해서 이긴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시중에 더민주당이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 덕이었다. 저는 그런 판단은 좀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너무 못해준 덕분에 그러니까 선거 이렇게 됐다. 전날 그런 말씀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
10월 5일자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향신문에 정치시평을 주간 매기 썼잖아요. 2주 단위로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거로 흥한 박근혜 선거로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오, 점쟁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 좀 돌려야 되겠네. 진짜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선거에 이기다 보니까 오만해져서 결정적으로 한번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번 선거 치를 때 전략적으로 잘 대응했다. 전체적으로 당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지만 전략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경제 실패 심판론을 들고 나가서 또 수도권의 막판에 집중하는 전략을 써서 잘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기 한 일만 얘기하는 거야. 네, 자기는 전략기획위원장이었잖아요. 전략적으로 잘 대응했다. 좋게 보면 이제 아는 일. 당신이 해서 아는 일.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게 어느 당이 잘해서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상대가 잘못했을 때 특히 야당일 때는 여당이 잘못했을 때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질책할 때는 너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다.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100분 맞으나 내년 대선까지 가는 길을 긴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이번에 승리를 너무 폄하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승리는 승리대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오래간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여소야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승리는 이쪽 유권자들의 승리니까. 야권 지지층. 그렇죠. 유권자의 승리죠. 주권자의 승리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럼 이 승리를 어떻게 잘 이어가야 내년 대선까지 가져갈 거냐.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제 말씀 왜 드리냐면 어느 토론에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갔더니 이구동성으로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니까 그렇게 그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100번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좀. 이긴 거죠. 그거는 좀 봐주십시오.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요. 아니, 이번에 총선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총선은 말할 수가 없을 거고 이제 두 번째부터를 얘기해야 되겠죠. 평가에 관한 부분을. 첫 번째는 그냥 제헌국회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현실 권력 집권 세력을 그 민중이 혹은 불특정 다수 대중이 유권자죠. 그러니까 주권자이고 그 사람들 나서서 현실 권력을 사실 이건 거의 토벌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 적은 그러니까 85년 2월 12일에 있었던 2.12 선거 그러니까 가장 혁명적 선거였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이제 징치를 가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전에 71년도 4월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탄핵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 12대 17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하고 비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시민들 국민들이 발휘했고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탄핵보다 큰 승리였죠. 큰 승리죠.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때는 다 합쳐서 151석이었죠. 152석. 2석이었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왜 국민들은 이렇게 나서서 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토벌 분위기로 강남까지 대구까지 부산까지 다 나서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 현 정권에 대한 분노는 저희가 선거 시작할 때부터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그 속대만 들끓고 있었어요. 바닥에서는.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죽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야당이 담을 만한 그릇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관건이었는데 딱 깨져버렸잖아요. 분열하고 나니까 이거 못 담겠다 해서 저쪽이 이제 이긴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들끓고 있는 이 민심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표출시킬 거냐 드러나게 할 거냐라는 걸 고민한 끝에 저희는 뭐 역사 교과서 문제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 민주주의나 정치 관련된 이슈들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우리가 왜 그 지난 대선 때 이명박근혜 정부라는 말 썼잖아요. 지금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차거든요. 그렇죠. 8년 지났으니까 9년 들어갔으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이 완전히 경제가 무너진 거잖아요. 서민 삶이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여기를 집요하게 매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 대표가 딱 당권을 잡고 나니까 이분은 또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경제 민주화 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니 경제 실정이나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런칭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마 이게 정치 전문가가 당대표를 맡고 있었으면 이게 런칭이 안 됐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종일관 밀고 나가서 거기에서 뭔가 좀 국민들이 분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정권 심판론 과거에 썼던 정권을 심판합시다 이랬으면
이까지 안 진부해지죠. 네. 사실 진부해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 전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테러 방지법에서도 사람들이 공포 통치에 대한 그 반발감도 저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 자체가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안 거죠. 이게 일종의 공포 통치를 조직화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느꼈을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신문에서 뭐 4,300만 건의 통신 기록을 뭐 경찰 뭐 국정원 이런 데서 가져갔다 할 때 이런 말 들으니까 그 당장 하나하나는 저항할 수 없지만 이건 정말 뭔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네.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정부는 없죠. 네. 사실. 거의 백화점식으로 다 했거든요. 네. 안 한 게 없죠. 안 한 게 없죠. 네. 지금 테러 방지법도 지금 해서 네. 뭐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네. 법이었던 거고 네. 남북관계 엉망 만들었죠. 네. 교과서까지 손댔죠. 뭐 오늘이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만 말 한마디 없고. 아이들 저렇게 만들어놨죠. 뭐 하나 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통 독재 정권은 그래도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을 한쪽에서는 뭐 지지를 획득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권은요. 이명박 정권 5년이 이 최악의 그 국가 부채 그 빚이 막 늘어나는 그거를 박근혜 정권 3년 만에 그냥 간단하게 이명박 정권이 했던 걸 해먹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블이죠. 그러니까 8년 동안 국가 부채가 더블로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정권이에요, 사실은. 참 무능하고 참 못했죠. 뭐 하나라도 좀 잘하거나 못했어요. 히틀러가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지표 좋았죠. 그러니까 독일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적어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만들어낼 생각조차도 안 한 거죠. 그런 생각과 기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통령 직이 좋은 거죠. 그 직 자체를 누리고 그리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이러면서 멋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막판에 뭐 무릎 꿇고 하는 이거 뭐 사제 퍼포먼스라든지 뭐 하여간 근데 아무리 사죄를 해도 언니가 책상을 치면서 주먹을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서 또 대통령이 막 국회에 대해서 막 신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더 불을 지른 거죠. 혹시 그분이 야당에게 권력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 참 만약에 했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했다면 참 다행스러운 생각이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은 말할 때마다 표를 까먹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뭐 분이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본인도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한동안은 안 나타났어요. 일체 그리고 대구 갔다고 하는 또 외국도 갔다 왔죠. 해관보 정상회의. 그러니까 원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사실은 선거 액토로 안 들어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하루 전날 또 굳이 그 얘기를 꺼낸 거 보면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아니면 이거 지고 있다. 나라도 나서서 우리 지지층을 끌어내야 되겠다. 청와대에 계셨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 대통령이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다른 캐릭터인데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선거 질 것 같습니다라든지 흐름이. 보통은 하죠. 네. 박근혜 정권도 그러겠죠. 제가 듣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했다고 그래요.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다짓거리게 자꾸만 말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하기도 했대요. 네. 이 정부는 그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들이 대통령이 된 평가 이런 것이 중앙일보인지 어쨌든 나온 걸 봤는데 이 언니에게는 그런 직보는 어려운다 이런 식으로 쓴 거 봤는데 제가 보수 언론에서 제가 청와대 참모면 지금 추세가 희한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새누리당이 질 것 같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레이저 원선 쏘고 그러면. 아니 그 상식적 이런 거 짐작해 보면 되잖아요. 유승민 의원 친상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모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안 보냈잖아요. 못 보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하게 막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막지 않는 한 보내겠죠 사실은. 조화 보고 보내는 참모들이라면 말 꺼내기 어렵죠. 보고도 못하거나 이런 수준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때 우리 왜 한때 제가 방송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북문에 대통령한테 독대 보고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만둔 장관 수석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대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이런 게 나왔던데요. 뭐 지난 4월 13일, 12일
혹은 그 전에 뭐 4월 9일 이럴 무렵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광주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철이 전략기획본부장이 가지 말라.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은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인터넷에 그게 떠돌고 있던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하고 저희 당하고 채널이 있었죠. 저랑 문재인 대표 측에 어떤 분이랑 채널이 있었고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전략 단위에서 판단은 이제 가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호남이 워낙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고 문재인 전 대표 쪽도 가겠습니다. 가서 저희가 한번 진솔하게 용서 구할 거 용서 구하고 한번 민심을 한번 달래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메시지도 조율을 하고 뭐 해서 간 거기 때문에 방해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제가 한 거는 뭐냐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도 당연히 그 결정에 개입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정치 고수들은 느낄 텐데 당이 보호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당 부담을 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당은 가만히 있고 불쑥 가셨는데 안 좋아지면 속된 말로 다 덮어쓰시죠. 그렇죠. 당이 이 결정을 동의했고 같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하면 그럼 그것만 내 책임이 아닌 거죠. 이 책임 우리도 같이 지겠다는 거. 당연히 또 당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려고 당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건데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네가 뭔데 문재인 전 대표의 동선에 개입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그 싸가지 없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요. 그 저를 언짢게 보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은요. 누구라도 당 대표 동선도 개입합니다. 그럼 개입해야 당이죠. 그렇죠. 누구라도 이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고 조율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하면 언니가 되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근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막 힐난하니까 그래서 그 대도심 언론에서 보고 사실 그거는 전략기획본부장이면 어찌 보면 그걸 기획할 수도 있고 중지시킬 수도 있는 위치에 있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해서 사실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자들 정말 청취자들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는데 왜 문재인 대표를 호남에서 그렇게까지 비토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지율이 훅 떨어져 버린 것일까? 지난번에 대선은 90몇 %까지 지지. 연동해서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그 호남 출신 의원들을 대거 데리고 나가서 창당을 했지만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당이 그래도 지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미워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선거를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새누리당을 회초리 때린 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통해서 회초리를 때린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국민의당이 좀 돼가지고 회초리 맞을 일이 있으면 정의당이 또 약진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김종인 체제가 들어와서 네. 호남 민심이 이제 호전이 됐어요. 네. 호전이 돼서 쭉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정당 지지율도 역전을 시켰어요. 잘 가다가 비례 파동이 나버렸잖아요. 아, 셀프 공천 2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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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파동이 나면서 이게 급전직하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속수무책이었어요. 호남 분들이 정치 의식이 높은 거네요. 높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굉장히 쫙 떨어졌다면. 네. 그래서 거기가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올라가던 게 팍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에서 단일화 왜 안 하냐고 그렇게 막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우성을 치셨거든요. 사회 원로들 특히 많이.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받아야 되겠다.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받았어요. 빨리 이거는 털고 가더라도 털고 갑시다.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받았는데 이걸 좀 뭐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잘 못 풀었어요. 약간 거칠게 풀고 간 게 있어가지고 안 좋아졌던. 그러니까 형이 자꾸 동생을 때리는 듯한 모양새로 이게 연대론이 풀렸고 또 하나는 2, 3등이 2등 자리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건 3등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1등하고 계속 우리가 1등 하겠다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2등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3등하고 싸우는 꼴이 되니까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 존재감이 쑥쑥쑥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아차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터닝을 확 했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 호남 일정 다 전면 취소를 시켜버리고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김종인 대표 일정도 취소하라.
취소해 요청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전략기획본부장이.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도권 집중하는 노선으로 완전히 바꾸고 언론에다가도 저는 지금부터 수도권 집중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밝혔죠. 근데 그 터닝을 결과적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그때 터닝 안 하고 우리 죽으나 사나 호남입니다라고 갔으면 수도권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렇게 이제 호남이 뭐 안철수당 혹은 국민의당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이제 민주당 전통 민주당의 이제 호남을 뺀 전통 민주당의 세력.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힘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명이 있는 게 아니고 38명이 있는 네. 정당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국민들이 볼 땐 이렇게 분할을 해놨지만 사실은 대선은 같이 치러라. 이게 그 기본적인 형태일 텐데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연대가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안철수 대표의 공식적 언명도 그렇고 워낙 의지가 강하고요. 아, 이번에는 그 민주당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죠. 양보하든 하려면 양보하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닌데 우리는 당연히 대선에 나간다. 그런 입장이죠. 안철수 대표가. 그쪽에서는 3파전도 이길 수 있다는 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라는 걸 두자. 결선 투표제라는 걸 두면 아,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겁니까? 결선 투표는 개헌은 아니죠. 방법이니까요. 선거법만 바꾸면 선거법만 바꾸면 되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다 나와서 하고 결국 가서 1, 2등 간에 싸우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새누리당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일 수 있죠. 안 받아들일.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 이상 안 받아들여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 해법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당을 만들어서 야권의 진영을 확장한 건 맞거든요.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요. 맞죠, 그렇죠. 맞아요. 야권의 이른바 마켓시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확장을 하고 또 더 공고히 하는 노력들이 우선 전제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단일화만 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초장부터 연대합시다 단일화합시다 이것만 혈안이 돼서 가면 저는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선거에 드러난 민심은 존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절묘하게 좀 만들어 요구들을 존중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쟁해야 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시너지가 나게끔 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줘야 되고요. 자꾸 형이 동생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 저희는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은 굉장히 강력한 의사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협력하고 협력은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원내 운영을 하려면 협력하지 않으면 다수 의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은 개혁을 경쟁해야죠. 그럼요. 네, 개혁 방향을 경쟁해야겠죠. 그냥 쓸데없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개혁 방향을 경쟁. 가령 뭐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뭐 좀 고쳐서 다시 만든다. 뭐 가령 테러 방지법을 폐기한다. 내지는 뭐 전면적으로 뭐 수정한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경쟁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경쟁을 하면 볼만할 것 같아요. 그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제일 나쁜 케이스예요. 문재인 대표 호남 가서 호남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마치 정계 연탈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냐.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따지는 거. 또는 반대 지형 뭐라 그러냐면 40석 안 된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 아니냐. 왜 여기는 책임 안 묻고 문재인 대표는 책임 묻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둘 다 그건 책임 물을 일은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적지에 나가는 장수가 야 오늘 우리 다 가서 목숨을 버리고 싸우자 이렇게 말했거든. 살아서 뭐 어떻게 잘한 거지. 잘한 거지 뭐 잘못한 거야. 그건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얘기한 거죠.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요. 그럼요. 지금은 대권의 인물 경쟁 구도로 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럼요. 이게 야권의 지지를 좀 더 공고히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만큼 넓어졌다고 해서 자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면요 다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정교하게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이번 총선 끝나면서 그 17대 국회가 막 떠올랐어요. 그죠. 그때 야당이 압승했고 여당이었네요. 열린우리당 그렇죠. 압승했고 또 정권도 노무현 정권이었는데 사실은 4대 학법 뭐 개정하겠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이러면서 국면이 통째로 글로 가버려서 야당 지도자 박근혜의 존재감만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이 현실 정치에서 좀 떨어져 있던 이명박 시장의 존재감만 부각시키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 저는 이런 판단이 좀 들던데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엄중한 시기 아닌가요? 이전보다. 네. 이게 단독으로 과반이 됐다 그러면 뭐 또 좀 더 욕심을 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제가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몸을 낮추고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승리한 건 맞죠. 그러나 야당의 승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권자의 승리고 그리고 적어도 솔직히 말하면 파시즘 체제는 안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이번에 선언한 게 우리도 알 만큼 알거든. 니네가 아무리 북한 뭐 북풍 중계해도 안 속거든.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속에는요. 그런데 그 이른바 반사 이익을 본 게 크다.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반사 이익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거울 속에 들어있는 진실과 같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거울 속에 들어있는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 그 현실 정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역시 이제 두 당 뭐 형제 어떤 정치인은 형제당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 두 당이 형제 같은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견인하고 이끌어가고 함께 가는 그래서 무엇보다 개혁을 경쟁해서 그 성과를 도달하고 1년 정도 집요한 개혁 싸움을 벌이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차적으로 결국은 인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물을 모아가는 성과를 기초로 인물을 모아가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말 청취자들 궁금해하니까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당장 있는 게 후보군에 있는 게 안철수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박원순 뭐 여론조사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뭐 많아요. 이재명 뭐 정동영 의원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손학규 전 대표도 뭐 대선 여론조사에선 빠져 있는. 그러긴 한데 이분은 근데 이럴 때 전투할 때 달려 나온 적이 말을 타고 달려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아쉽긴 하죠. 예. 자격을 어찌 보면 그 경기장 예선을 거쳐야 경기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너무 야박하게. 하여튼요. 강진에서 고생하시니까. 하여튼 네. 뭐 김부겸 김부겸 전 의원도 이제는 이제 대선주자 군에 들어가겠죠. 네네네.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근데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부산의 김영춘 의원도 뭐 이제 삼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풍부해요. 제가 그 말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같이 나와서 한번 쫙 하는 거죠 정말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순서들은 다 하면 좋겠어요. 한 30년 할 것 같아. 아니 저는 이철이 당선자의 말이 난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그분들을 상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예, 계속 그분들 성장해서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됐는데 다음에도 정말 할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할 사람이 있다. 다음에 또 할 사람이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너무 야당 이제 지난 대선들 거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후보군에서 탈락하고 나면 아주 폄하해버리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손쉽게 증오해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별거 있지도 않은데 맨날 그렇게 까먹어버리지 말고 그분들을 같이 성장시켜서 한 30년 좀 민주개혁적 방향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새누리당은 타격을 많이 받은 거죠. 대선 후보군들이 국회의원도 안 되면 전멸했죠. 그러니까 안 되면 참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유승민 의원 하나 살아남았죠. 김무성 의원도 뭐 흥분이 많이 가서 어려졌죠. 뭐 역시 이름대로 사시는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소리 없이. 무성. 그리고 같이 유승민과 같이 경쟁했던 김문수 후보. 네. 그 지하도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 TV로 봤어요. 예. 근데 저는 다른 당이라서 말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보기 안 좋대요. 그냥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옛날 그 80년대 운동할 때 잘 알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니 그정을 깔려면 청와대 앞에 가서 깔고 청와대에다가 소리를 쳐야지. 이제 뭐 정치를 또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 안기법 하시겠죠. 뭐 그 직업이니까 모르겠는데 안기법 노동법 파동 날치기 할 때 그 직후에 어디 방송국에서 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후배들 보기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이러시던 분이요. 시간이 가면서 좀 인간적으로 안쓰러워요. 뭐 당 이런 거 떠나서. 이번에 그 간첩에게 돈 받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사실도 뭐 아니고. 상대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그분의 삶이
좀 슬퍼지던데.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 그건 같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안 되죠. 예. 근데 못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난 거죠. 이제.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나가 사라지고 오세훈 사라지고. 오세훈 사라지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론조사 언론에 난 여론조사에 오세훈이 압도했잖아요. 완전 하품이었어요. 엄청 뒤지는 걸로 정세균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영등포는 신경민 후보가 또 권영세 후보한테 엄청 뒤지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나왔죠. 저희가 이제 안심번호라는 걸 돈으로 주고 이제 사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둘 다 우리가 이겨요. 3월 말 그러니까 그 숨은 여론조사 숨은 표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걸 얘기해도 기자들이 안 믿어요. 에이, 뭐 자기 당 후보라고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기조대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끝나고 나니까 여론조사 어떻게라고 또 자기들이 조지더만요. 자기들이 막 써놓고 여론조사 어떻게라고 막 자기들이 막 공격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인들이 있었거든요. 있었군요. 안심번호 넣어서 해보면요. 달라요 결국. 그렇겠죠. 아니 서 작가님 어떠서 여론조사 전화 오면 집이나 뭐 사무실에 끊습니다 바로. 그렇죠. 다 그냥 뭐 말할 것 없이 끊어버리면 휴대폰으로 오면요. 휴대전화는 저는 아는 사람 전화 100명만 딱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전화는 어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 안 받고 수많은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100여 명 입력돼 있는데 그 사람만 딱 받고 나머지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문자를 보내서 저 누군데 받아주세요. 저도 안 받습니다. 아니 누군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특별한 전화가 아니면 왜냐하면 너무 많은 소통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면 내 인생에 내 장례식에 100명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이 되신 본격적으로 뭐 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정치인이셨지만 명실상부하게 정치인이 되신 이철이 당선자께 제가 궁금한 건 네. 자, 제1과제 나는 정권 교체하겠다. 거기에 역할을 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동원해서 한번 내 인생 걸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그 대통령으로는 지금 뭐 그 풍부한 대선 주자 언급에 잘 안 나오시니까 혹시 바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대통령을 위해서 누군가의 하여튼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개인 이철이 국회의원 이철이 꼭 해보고 싶은 일 한두 가지만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정치관계법을 확 바꿔버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13일로 묶어놓은 거. 네. 그다음에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네. 걸 거의 못하게 해놓은 거. 네. 이거 지금 뭐 예컨대 일본 군국주 시대 선거법 그냥 갖고 온 거거든요. 네. 독재가 이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이란 말이에요. 야당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보당 조봉암 사건 전으로 도입된 거예요. 네. 그 야당과 당시 이승만 정권의 여당이 담합한 겁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도전하지 못하니까 막고자 한 법이거든요. 그럼 이건 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열고 싶고요. 그래서 가능한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린다는 표현보다 저는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다. 그 선거 운동 기간이어서 잘 여론의 주목을 못 받았는데 선거 광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금지하는 게 합헌이다. 그 뜻은 자유로운 선거 운동, 활발한 선거 운동은 돼야 되지만 광고는 자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기성정당은 광고를 막 맘대로 하거나 기성 후보도 맘대로 하거나 그러지만 신진 세력들은 자본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열되 다시 조건 선거가 안 되기는 했죠. 그렇죠. 네, 네. 그건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네. 그건 미국 정치가 갖는 폐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고요. 근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누구나 정치를 말만은 하여튼 마음껏 할 수 있게 자기 목소리를 네. 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노동관계법을 바꿔주고 싶고 네. 언니도 노동관계법을 바꾸겠다고 지금. 그쪽 말고 반대방향으로.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조의 정치적 힘을 더 좀 키워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노동의 우리 법상에 되어 있는 노동 개념을 더 넓혀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두 개가 해보고 싶은 훌륭한 방향이네요. 잘 안 될겠죠. 저쪽이 안 들어줄 거니까. 근데 시도는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거는
아파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거의 삶의 공동체가 아파트 위주로 돼 있잖아요. 공동체인가는 모르겠고 삶의 공간이 한 55% 되니까. 이게 옛날 같은 공동체는 마을 개념으로 진화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선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불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뺑 뜯기는 기분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사실 뭐 아파트 뭐 대학교에 치면 학생회 되게 생활민주주의죠. 많잖아요. 생활민주주의. 네.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말이죠. 뭔가 좀 조금 더 민주적인 이렇게 질서가 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해보는 게 개인적으로 요즘 갖는 관심이 그렇군요. 이군요. 근데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되게 총선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하고. 할 말이 있겠어요. 아니, 하기 싫은 거죠. 네. 원래 말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안 따지시는 분 아니에요? 아, 저한테 요즘 뭐 괴성이라 그러든가 뭐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개성이? 책상 뭐 책상도 치는 치고. 또 야수가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이상한 루머가 예전은 돌아다니는 모르겠는데 정말 박근혜 씨는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니죠. 메가 이벤트인데 끝나면 뭐 겸허 받고 이게 상생의 정치 뭐 한마디 덕담이라도 있거나 왜냐면 파트너잖아요 야당이. 그런 거조차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무성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이 말해 똑바로 하랬더니 당 탓하고 그러고 유승민 탓하고 뭐 최경환이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실패를 통해서밖에 기여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은 기여하는데 이 사람과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정희 귀신을 데리고 아버지 문제까지 같이 끌고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비로소 한국인이 21세기로 진입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한국인들에게 21세기에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살고 싶다 하는 것들은 국민적 선언이었다. 사실 단지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통치자라면 그걸 알아봐야죠. 국가 최고 지도자라면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언급하고 또 국민들의 뜻이 이러니 제가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그리고 그것이 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에 속한다.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서혜성 작가하고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서혜성 작가 수업하는 학생들은 이번 총선에 100% 참여했대요. 네. 제 수업 학생들은 100%는 아니지만 한 명 빼고 다 투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된 게 다른 게 아니고 리포트를 근데 이게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투표권이 없는 것을 항의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가서 투표장 옆에 지나가다가도 알아도 그걸 기록해 와라. 그렇게 저는 리포트도 안 냈는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뭐 제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러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어디 인터넷 신문들 매체들에 기고에서 실리면 학점에 가산점을 주겠다. 현재까지 5명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체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 참정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봐라. 매체에 실리는 건 뭐예요? 나의 투표 뭐 네, 자기 투표 참관기, 소액이 네, 뭐 아니면 투표 가자. 그러니까 뭐 하기 전부터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투표하기 전에 실린 친구도 있고. 투표한 이후에 투표차 참관기에 실린 득표. 그 참정권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스스로 깨달아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분명한 건 19대 총선에 비해서 20대 총선의 젊은 층의 투표 참가가 대폭 늘어난 거 맞죠? 네. 그거는 뭐 출구조사에서도 그랬고 아마 사실로도 그럴 것 같긴 하고요. 네. 젊은 층 요동층 거 아닙니까? 들끓었다는 표현도 아까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 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투표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 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당이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이제 숙제가 떨어진 네. 거니까. 그동안은 뭐 말로 청년 외쳤지만 사실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투표장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 투표공화국에는 투표한 사람만 시민이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대학가 앞에서 유세보다 경로당 다니고 이런 걸 더 많이 했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투표장에 나오고 청년들은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복잡하게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나왔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또 해야 되고요. 또 아마 이번에 선관위 조사는 더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50대 표심이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점도 좀 잘 짚어봐야 돼서
단순히 세대 가지고 이제 전략 짜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경제적 프레임을 잘만 런칭해 놓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들, 중산층들은 자기 이 계층에 맞는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얼마나 야당이 잘 구현할 거냐 이게 저는 숙제라고 보는데 걱정이 좀 있어요. 20대 국회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조짐을 보면 선거 사정으로 갈 것 같거든요. 104명인가를 지금 기소하겠다는 거죠. 꺼내놨단 끝나자마자 엄청, 검찰을 통한. 다시 그래서 여대 야소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질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건 전쟁이죠. 그건 전쟁 전쟁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라서 먹고 사는 문제 신경 못 쓰거든요. 또 이게 좀 딜레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 싸움을 잘 풀어야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래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정말 중요한 선거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 해야 되지만 이게 우선 언니부터가 좀 그 문제가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대선에서 아니 그 대학생들 목소리 하나만 전달해 드리면 그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 20대 투표율 10% 늘어나면 대학 등록금 100만 원 떨어진다. 류의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책임 있는 어른들이.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얘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비슷한 얘기는 있었겠죠. 하여튼 젊은 층들 많이 해야 된다. 국공립은 등록금 반값으로 하겠다. 지금 3분의 1인가요? 반으로 내리겠다는 공약도 했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잘 감시할 테니까 그거는 꼭 진짜 젊은 친구들의 마음은 좀, 그런 건 좀 해야죠. 읽으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이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55분만 하자고 그랬더니 벌써 65분을. 네, 넘어가고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추모제 가야 되는데 지금 지금 저도 가야 됩니다. 저희가 토요일 밤에 저 제자들이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안 오세요? 선생님 가라고 그래놓고 세월호 갔다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안 오세요. 집 나갈 아들이 찾고 있습니다. 집 나갈 아비를 찾고 있는. 빨리 가시죠. 네, 아니 뭐 마무리 말씀 사 작가님.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철희 소장 후배가 좋은 정치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사람 또 자기 안에 있는 모순도 발견해서 꾸짖을 줄 아는 그런 관점을 앞으로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철희 소장에게 부탁하고 싶고 썰전할 때처럼 진영을 무조건 썰전뿐만 아니라 대표하지 제가 말고. 토론회도 같이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느 쪽이냐면 야당을 철저히 사수하는 편이라면 이철희 토론자는 같이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저를 가끔 꾸짖었죠. 형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우리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같이 왜냐면 저랑 같은 편인 거예요. 같이 나갔을 때 그래도 그렇죠. 시민들은 아니까. 그런 점에는 사실 부끄럽게 됐고 이철희 소장이 갖고 있는 뭐랄까 여유. 저보다 후배지만 그런 여유 같은 게 보기 좋았어요. 선배 같은데요?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 들어갈 때로는 이제 뭐 당연히 집권 세력에도 꾸짖어야 되겠지만 당 안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꾸짖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해서 훌륭한 정치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과 함께 그런 개인적인 부탁이고 이번 총선에 저 어떤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단지 집권 세력에 대한 징벌만 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역구도 또 상당 부분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고 그리고 계층 투표가 일정하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을 앞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잘 이동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었기 때문에 이번 4.13 선거는 여러모로 희망을 그런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권자의 승리를 가져온 그리고 그 장차 정권 교체를 가능케 그 예감을 표시로 직접 해줬다는 점에서 야당이 조금만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일 것 같고, 자 이철희 국회의원 당선자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청취자들하고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잘한 거 없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나왔고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그런 결과 만들어준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선 때까지 잘해서 진짜 이번에는 실력으로 정권교체 이뤄내서 진짜 제대로 된 박수 받고 싶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하는 거 있으면 꾸짖어 주시는데 내부의 다른 의견은 좀 존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생각이 달라서 너무 적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보 진영에 조금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걱정스러운데 의견을 감사 안고 가거는 그런 자세를 갖고 간다면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철희 국회의원 당선자 모시고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실력으로 정권 교체란 말이 막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당이든 간에 실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지지받고 그거로 정권 교체하는 반사 이익이 아니라요. 총선은 좀 심판이어도 대선은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 헬조선에서 벗어나고 이러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